2000년 5월 삼성중공업 런던 지점에 팩스 한 장이 날아들었다. 캐나다 북동쪽 해안에 투입될 신개념 FPSO를 발주하는 입찰 계획서. 삼성중공업은 즉각 입찰 준비에 돌입했다. 기본적인 개념 설계 지휘를 맡은 것은 FPSO 설계 경험이 많은 기술영업팀의 수장 손태욱이었다. 발주사에서 요구한 조건은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FPSO와는 전혀 다른 신개념 FPSO였다. 작은 빙산과의 충돌에 견딜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빙산을 피해 대피할 수 있고 거친 파도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배. 발주사에서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이 FPSO가 투입될 해역의 특징이 있었다. 북극과 가까워 혹독한 추위와 거친 바다로 이름난 해역. 더구나 빙산의 출몰이 잦은 캐나다 북동부의 화이트로즈 해역이 바로 그것이었다. 현지 조사를 위해 손태욱은 이 배가 투입될 세인트존스로 날아갔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곳 근해에 출몰하는 유빙을 조사 분석하는 세인트존스 대학 연구소였다. 빙산의 이동 시기와 경로 등을 연구해온 유빙 전문가들을 직접 만난 손태욱과 기술영업팀. 전문가들과의 토론 그리고 자료 검토를 통해 화이트로즈 해역의 특징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매년 봄 해빙기가 되면 북극의 빙산지대에서 녹아떨어져 나온 빙하 조각들이 남쪽으로 떠내려온다. 이 유빙들은 근해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게 그 무엇보다 위협적인 존재다. 물속에는 물 위에 보이는 것보다 10배가 더 큰 빙산이 잠겨있어 선박과 충돌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조해온 그 어떤 FPSO보다 위험한 해역에 투입될 이번 FPSO. 북극의 빙산지대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들은 매년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류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 그린랜드 해안선을 돌아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해에서 떠내려와 소멸한다. 최근 30여 년간 유빙이 나타났던 지점들을 점으로 표시해놓은 지도다. 이에 따르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 침몰한 지점보다도 훨씬 많은 유빙이 출몰하는 해역이 바로 이곳이다. 거제도로 돌아온 손태욱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 설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선 캐나다 현지에서 운항 중인 여러 선박들의 구조에 대해 치밀한 조사에 들어갔다. 최대 10만 톤에 달하는 빙산과 충돌 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선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더 나아가 FPSO는 바다 위에 고정되는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다. 최악의 경우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바다 위의 정형 공장을 개발해내야 하는 것이다. 운전하는 지역이 빙하가 많이 떠내려온 지역이기 때문에 빙하가 선체에 받쳤을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 강도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굉장히 큰 빙하가 떠내려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해저 설비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추진력을 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와 같이 투인 라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방향을 더 세밀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손태욱은 2개의 프로펠러를 제안했다.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방향을 바꾸듯이 양쪽에 달린 2개의 프로펠러를 통해 배의 방향을 급선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두 달 후, 손태욱과 박현주는 그동안의 설계 결과를 들고 발주사를 찾아갔다. 발주사에게 핵심적인 설계 내용과 사용 기술을 설명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 애초에 발주사는 기존의 FPSO 형태의 단순히 엔진을 단 모델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모델은 그런 요구사항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선 기존 FPSO와 같은 상자 모양이 아니라 완벽한 유선형으로 항해에 적합하도록 했고,
작업 지역에 빙산이 출몰하면 배후의 종유 설비와 심해 유정을 연결하는 수중 구조물을 신속히 분리해낸 뒤 빙산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선미에는 양쪽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방향을 급선회할 수 있는 2개 프로펠러를 장착했으며 선체는 T자 모양의 강철 구조물을 촘촘히 달아 10만 톤의 빙산과 부딪혀도 견딜 수 있게 보강됐다. 이러한 사양에 만족한 발주사는 앞으로 계약을 맺기로 하고 600만 불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훌륭한 실적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머스크 쪽에서도 머스크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키면서 공기를 짧게 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세부 설계 작업. 그 일진에는 5척이 넘는 FPSO 설계 경험을 가진 정현채가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노르웨이 성급협회 규정과 캐나다 환경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워낙 방대하고 참조 문헌도 많아 별도의 문서구가 필요할 정도로 양부터가 압도적인 규정. 하지만 모든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에 적용하지 않으면 배를 다 만들어도 바다에 띄울 수조차 없다. 규정의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세부 설계가 진행돼 나간다. 전 세계를 뒤흔든 9.11 테러.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예측 불허 상황으로 곤두박질 친 그때 No, it's not possible. No. 발주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떨어진다. 진행 중이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We have to. 양사 대표의 사인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We are ready. 1년여의 노력이 숲으로 들어갈 위기였다. 계약서 검토한다고 맨날 밤늦게 11시, 12시에 퇴근하고 그러다가 1년 반 동안 이거를 기다렸는데 모스크에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해와서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하는 것만 머리에 맴돌았죠,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곧장 캐나다로 날아간 박현주. 그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배를 최종 운영할 회사의 사장이었다. 지금까지의 발주사를 계약 구도에서 빼버리고 최종 운영사와 직접 계약을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빌려 쓰지 말고 배를 당신이 직접 사시오. We will consider. 사장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박현주 또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허스키로부터 우리가 돈을 선수금적으로 600만 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받은 거 하고 그다음 허스키가 이번 계약을 못 한다면 우리가 받은 600만 불도 돌려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못 함으로써 이번 손실 2천만 불 정도를 허스키가 다 물어줘야 된다. 2개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나간 거죠. 마침내 삼성중공업은 역사적인 이 계약을 이루어냈다. 얼마 뒤 손태욱과 정현채는 완성된 설계도를 갖고 캐나다 현지를 찾는다. 선체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8m 길이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외형과 무게, 모든 것이 설계와 한치의 차이도 없는 중견 모형을 만들기 위해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한 지 14일째. 선주 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성된 모델이 대형 수조에 띄워졌다. 지금까지의 설계 결과에 문제는 없는지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자리. 드디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모형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배가 물살에 따라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었다.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 해상 작업이 어려워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돼 선주에게는 난감한 일이었다. 배 위에 정유 설비가 있는 FPSO에서 안정성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선주 측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었다. 실은 저희들은 이 트윈 스캐거 헐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반 배들은 선미가 좀 통통한데 이 배는 트윈 스캐거를 하면서 아주 물이 잘 빠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었죠. 흔들림 현상을 잡기 전까지는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간 캐나다에서 우리 기술진은 절체절명의 순간과 마주하고 있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이들은 현재 박물관을 찾아갔다. 이 지역 근해에서 침몰한 타이타닉을 비롯 여러 선박에 관한 다양한 자료 속에서 흔들림 현상을 잡을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박물관을 둘러보던 이들의 눈에 타이타닉의 소명이 들어왔다. 길이 260m, 너비 28m의 초호화 여객선. 전혀 항해에 나섰던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밤 빙산과 충돌하여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다. 자그마치 1,5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다. 이번 움직이는 FPSO가 투입될 해역의 400km 남쪽 해저에는 아직도 타이타닉의 잔해가 남아있다. 타이타닉의 소명을 유심히 살피던 정연채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타이타닉 박물관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타이타닉의 그 선행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북극의 유빙을 관찰하는 시코아라는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려 그곳 전문가들과 이 많은 얘기를 나눈 끝에 하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에 뭔가 칼날 같은 걸 붙이면은 얼음도 깨면서 배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 부분의 칼날과 같이 생긴 구조물, 이른바 아이스 나이프를 달아보면 어떨까? 아이스 나이프를 통해 정면으로 오는 물살을 갈라 물살이 상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보자는 생각이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이루어진 테스트. 결과는 성공이었다. 흔들림이 확실히 사라진 동시에 빙산과 마주쳤을 때 최고 30m의 빙산을 깨면서 나갈 수 있는 쇄빙 기능까지 얻게 된 것이다. 배 앞쪽에 그냥 프레이트를 하나 붙여가지고 처음에 얼음을 깨고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도 그게 스테빌리티에 도움을 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그 빌지를 크게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스케일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아이스 나이프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아이스 나이프만 붙여서 할 때가 가장 그 스테빌리티가 좋았습니다. 설계 작업이 일단락돼가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생산 총괄을 맡은 임수근의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거제 조선소에 파견된 선주 측 관계자와 우리 기술진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기술 회의가 열렸다. 그중 가장 큰 화두는 갑판 위의 정유 설비에 대한 보고 문제였다. 그린워터라 불리는 거센 파도가 갑판을 덮쳐도 정유 설비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번 FPSO가 투입될 지점은 최대 30m의 파도가 분당 7.5톤의 압력, 즉 시속 50km로 달려오는 자동차와 축돌하는 것과 비슷한 힘으로 몰아치는 것. 더구나 이곳 파도에는 수많은 얼음 조각이 들어있어 파괴력이 엄청나다. 만일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파도를 막지 못해 정유 설비가 손상된다면 즉각 원유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FPSO가 투입되는 지역 자체가 얼음 조각을 동반한 심한 파괴력을 가진 그 파도가 치는 지역입니다. 상가판상에 설치되는 각종 정유 공장용 주요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유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선주가 요청하는 것은 높은 파도를 막기 위해서는 선체의 높이를 키워야 하지만 무작정 높일 수만 없는 일. 수동적으로 파도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일단 파도를 막되 들어온 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지 고민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 결과 그린워터 프로텍터가 만들어졌다. 35도 각도로 촘촘히 탐을 세워 선체를 덮친 파도가 그 사이로 쉽게 들어왔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거기 갑판에는 주요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린워터 프로텍션이라는 것을 생각해 되었고, 그 결과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압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을 빼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1일 선체 제작을 위한 강판을 자르면서 본격적인 생산 작업이 시작됐다. 배를 인도하기로 한 2004년 1월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1년. 이제부터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하루에 11만 6천 달러,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하루 48억 원어치의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근거로 부과되는 벌금이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선주 측 감독관이 갑자기 마비 증상을 일으킨 것. 곧이어 응급 호출을 받은 산의 구급차가 달려왔다. 임수근은 즉시 헬기를 요청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일각의 생사의 고비가 달린 급박한 상황이었다. 환자 처음 봤을 때 혈압도 낮아져 있고 위험한 상황이었으면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급처치를 바로 할 수 있었고, 환자분 조금만 더 지쳤으면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환자는 위기를 넘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주 측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생산기간 내내 안전관리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는 타격을 보이기도 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생산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돼 갔다. 이듬해 3월에는 배에서 척추의 역할을 하는 용고를 도크에 앉히는 선박 기공식이 치러졌다. 탐치의 오차도 용납지 않는 기술자들의 노력과 땀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FPSO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체의 모양이 갖춰지면서 도장부가 바빠졌다. 당시 도장부 책임자는 특수선박 도장 전문가 김희연이었다. 선주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80여 명의 근로자들의 생활할 거주구역과 정유설비 사이를 가로막는 특수방안. 이 벽에는 H120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H120은 가제뿐 아니라 폭발에도 120분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안전 등급이다. 실제 도장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김희연은 선주 측 관계자들 앞에서 샘플 테스트에 들어갔다. 도장제를 턱에 소량 미리 발라보고 그 부착력이 합격할 만한 수준인지 실험해보는 거다. 그러나 기기를 작동한 순간 도장제가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동리 현상이 발생했다.
선주 측은 이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며 공사를 중단시켰다. 저희가 평소에 작업하던 방식으로 해도 부착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샘플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떨어지니까 선주를 볼 때는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방리 현상의 원인은 낮은 온도로 추정된다. 김희연은 특수 방화벽 위에 거대한 천막을 치기로 한다. H120 등급의 경우 벽의 철판 표면 온도가 최저 10도는 돼야 하는데 날씨가 매우 추웠던 당시 그 조건을 맞춰주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천막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한 뒤에는 급히 공수해온 92kW급 대용량 히터 8대를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했다. 표면 온도 10도를 유지하려면 천막 안 온도는 10살을 방불케했다. 김희연은 수시로 벽의 표면 온도를 점검해가며 도장 작업을 진행했다. 장장 25일간 도장팀은 천막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예, 철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 히터를 긴급으로 8대를 공수를 해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히터는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히터를 틀어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자들이 한겨울인데도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선주 측의 우려 속에 진행된 특수 방화벽 도장. 하지만 이번에는 방리 현상은 없었다. 많은 작업자들의 땀과 뚝심이 이뤄낸 25일간의 대승리였다. 건조 공정도 이제 막바지. 하지만 앞쪽엔 아직 22m 지름의 구멍이 있었다. 원유를 끌어올리는 터렛이란 장비가 설치될 자리. 그런데 터렛의 생산을 맡은 업체가 있는 아부다비에서 폭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터렛이 20일이나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예기치 못한 난관이었다. 늦어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선 새로운 공법이 필요했다. 고민하던 생산팀은 삼성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해상 크레인에 주목했다. 1995년에 제작된 국내 최대 크기의 이 해상 크레인은 바다 위에 떠 있어 이동이 수월하고 3,000톤의 무게를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삼성중공업의 상징이다. 덕분에 통영대교 같은 대형 구조물을 육상에서 제작한 뒤 그대로 들어다 내려놓는 새로운 공법이 탄생했다. 이 공법을 도입했다가 터렛이 파손되면 다시 아부다비로 보내야 하기에 위험 부담도 컸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2003년 8월) 마침내 터렛 탑재가 시작됐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길고도 어려운 작업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여러 조각으로 된 터렛을 육상에서 미리 조립한 뒤 해상 크레인을 통해 한 번에 탑재하기로 했다. 드디어 서서히 들어올려지는 터렛. 현장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총 3,000톤에 달하는 터렛을 무사히 탑재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한눈을 팔 틈이 없었다. 애초에 공법을 반대했던 선주 측 또한 긴장감 속에 모든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터렛의 가장 밑부분과 선체 사이의 간격은 겨우 3mm.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육상에서의 조립분을 가능한 한 한 덩어리로 하여 통째로 탑재하는 이른바 메가블록 공법을 통해 공기 또한 15일이나 앞당기게 된 것이다. 상당히 처음에 설치하기 전날은 상당히 진짜 마음속으로 저희 과연 탑재를 정확하게 맞춰줄까 하는 상당히 부담감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잠도 못 이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참 회사 생활 엔지니어 생활 20년 동안에 제가 일단 제 명예를 걸고 하자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일단 끝을 내고 나서는 정말로
하늘을 보고 진짜 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2004년 1월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FPSO가 5일간의 시운전에 들어갔다. 프로펠러가 드디어 힘차게 물살을 가리고 지술의 힘으로 항구를 판차고 나가 바다를 향한 첫 항해를 시작했다. 엔진 등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에서부터 각종 첨단 장비까지 5일 동안의 모든 성능을 시험해 합격점을 받아야만 배를 인도할 수 있다. 우선 520m에 달하는 화재 진압용 파이프와 소화전에 대한 테스트가 실시됐다. 파이프를 통해 나오는 특수 소화액의 분사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 20초 안에 200리터 크기의 통을 가득 채워야만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18초. 첫 번째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소화전 테스트. 총 520m 길이의 파이프와 연결된 18개의 소화전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일제히 물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더구나 갑판 구석구석 어느 한 지점도 누락범위 없이 완벽하게 물을 분사해낸 소화전은 두말할 나위 없는 합격점을 받아냈다. 이렇게 시운전이 진척되고 있던 시각, 선주 측 관계자가 설계팀을 찾아왔다. 화재 진압용 파이프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선주 측이 찾는 사람은 의장 설계 담당 강재복이었다. 현재 시운전 중인 배의 설계 변경 여부를 놓고 밤새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방 끝에 결국은 변경을 해주되 선주 측에서 인센티브 30만 불을 지불하기로 했다. 요구 내용은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늘려달라는 것. 결국 현재 파이프의 일부를 뜯어내고 모양 자체를 바꿔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 파이프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뜯어내는 순간 누구도 이것이 제대로 복구가 되고 성능을 완벽하게 할 것인가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인도 지연이 되는 것이고 선주 입장은 그 해빙 기간과 맞물려서 만약에 배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해서 배를 인수하지 못하면 7개월을 기다려서 다음 해빙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강재복은 즉시 설계 변경에 들어갔고 곧이어 설계에 따라 교체분의 파이프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 밤낮의 구분도 없이 작업한 끝에 450m에 달하는 추가 파이프 12개가 준비됐다. 5일간에 걸쳐서 설치를 해놓은 파이프를 뜯어내고 복구를 짧은 기간, 즉 5일 내에 하지 못한다면 이 배는 바로 인도 지연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자재와 형상과 파이프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배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 단 3mm의 오차 범위. 양측 파이프가 서로 잘 맞을 수 있을까? 다행히 오차는 없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성공이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성공이 우리 회사의 높은 기술력으로 하나 더 새겨진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는
그런 작업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치밀한 준비 자체가 성공적으로 하게 된 첫째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9일 삼성중공업과 허스키 양사 관계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FPSO에 시로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침내 시로즈의 엔진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거제도를 떠나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260m, 너비 46m의 움직이는 FPSO. 자체 동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려 이동해야만 하는 기존의 FPSO와 비교했을 때 약 50억 원의 이동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움직이는 FPSO다. 약속했던 공기보다 오히려 32일을 단축해 거제도를 떠난 시로즈는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22,500km를 달려 캐나다 북동부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거제도에서 출발한 지 54일. 시로즈가 캐나다 세인트 존스의 그 당당한 의용을 드러냈다. 4년 가까운 천난만고 끝에 종착역인 이곳에 입성함으로써 움직이는 바다 위의 정유공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도전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The vessel has been completed by Samsung with high quality, and so far the delivery schedule and also the cost are within our satisfaction. The commissioning of the vessel will determine the future reliability and also the expertise of Samsung design about the whole operation area. 현재 해상 유전으로 나갈 마지막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로즈. 14,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정유 설비가 설치된 이 움직이는 FPSO는 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해빙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온 이 FPSO는 2억 5천만 배럴의 원유가 묻혀있는 화이트로즈 해상에 투입된다. 거센 파도와 빙산, 어떠한 악천후에도 대처할 수 있는 100년 선박으로서 하루에 10만 배럴, 48억 원어치의 원유를 생산해내게 될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FPSO. 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상에 각인시킨 또 하나의 신화다. 우리가 그 유럽의 높은 그 콧대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설계나 생산의 그 부서에서 선주의 다양한 요구를 잘 만족시켜서 적기적소의 인원 투입이라든지 그런 물자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 선주하고 쭉 거의 2년여간 캐나다와 얘기를 오고 가면서 특히 캐나다의 그 추운, 그리고 저희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도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뿌듯하게 배를 설계하고 완성을 하고 인도하게 될 때 사실 그거는 뭐라고, 제가 아직까지 뭐 딸아이를 키우지만은 그 기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집 보내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우리 기술진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화의 불꽃. 우리의 기술진이 바다 위에 고정된다는 상식을 깨고 또 다른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FPSO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 먼 대양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기에 대한민국 조선강국의 신화는 닻을 내리지 않는다.